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리는 다알 남녀의 박채경입니다. 오늘도 재정, 회계, 법률 세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각자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CFP 김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회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인구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김인구 변호사님께서요. 파워 오브 어터니 위임장이라고 하죠. 저희 지금 현재 주위에서 일어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또 어떻게 사용되는지 또 그 형식이나 내용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건데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방법 등 여러 가지 좋은 내용으로 채워질 건데요.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기대됩니다. 시작해 주세요. 네, 그러면 먼저 자료 화면을 좀 찾아서 올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방금 소개받은 이제 김인구 변호사고요. 오늘 얘기를 할 내용은 위임장, 우리가 잘들 알고 계시죠? 영어로는 Power of Attorney인데요. Power of Attorney, 이 attorney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attorney 말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이제 뭔가 그 사람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서 일을 해주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power of attorney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는 흔히 그 attorney in fac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과시험을 통과하지는 않았더라도 어떤 사람을 통해 가지고 뭔가 공식적으로 일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위임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이제 그 각 주가 나름대로 이 법률을 구성해서 이제 진행하는 그러한 법률 제도인데요. 지난번에 그 린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미국의 법은 각 주가 대부분 다 이 영국 시대부터 이제 내려온 그 카먼 로라고 하는 일종의 판례법이 다 이제 시행이 되어 왔다가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더 이상 힘들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이제 각각 다양한 분야에서 법을 제정해서 진행하는데 아마 조지아도 마찬가지고 버지니아도 마찬가지고 다른 주들도 다 이러한 그 관련 법들이 개정이 만들어지고 또 필요하면 개정이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거치면서 점점 카먼 로에서 일반 이런 법률, 스태츄로 이제 옮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한 85% 이상의 모든 법률 분야에서 스태츄트에 의존을 하고 있죠. 옛날에는 그런 카먼 로에 많이 의존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조지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파워 버튼이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 굉장히 교통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지아의 경우는 마찬가지였고 제가 듣기로는 버지니아는 조금 더 일찍 교통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불과 4년 전인 2017년도 7월 달부터 이 법이 새로 발효가 돼서 그래서 상당히 그 교통 정리가 된 그런 법입니다. 이 조지아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4월 달까지 의회를 하고 이제 주지사가 사인하면 7월부터 이제 발효가 돼서 2017년 7월부터 발효가 됐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위임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서입니다. 권한을 남겨주는 문서인데 가장 중요한 사람은 만드는 사람과 권한을 부여받는 사람, 이 두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만드는 사람은 우리가 작성자라고 하고 영어로는 우리가 principal이라고 합니다. principal. 그다음에 이 권한을 부여받는 사람들은 대리인이죠.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principal과 대리인 간의 어떤 문서이지만 대부분은 이제 작성자가 일방적으로 내용을 작성해서 사인을 해서 하나의 문서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리인이 이걸 거부하게 되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대리인이 다 미리 알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작성자가 서명을 하는 순간 그 효력을 발휘하는 문서가 되는데 어떤 그 사람들의 주로 경제 재정 문제를 많이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제 개인 문제를 대신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사람이 이 자리에 없다던가 혹은 그 사람이 뭐 치매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내가 법적인 능력을 상실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에스테이트 플래닝 같은 거를 준비하면서 사람은 이런 상황에 갑자기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을 미리 준비하는 에스테이트 플래닝을 할 때 대부분 이 파워 버터니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헷갈릴 수 있는 것이 그러면 그 재정 관리인 그 컨서버랑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예를 들면 그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브리트니 스피어스라고 하는 가수가 있죠. 굉장히 그 유명했던 여자 가수인데 최근에 그 이 사람이 굉장히 돈이 많이 있는데 몇 천만 불이나 돈이 있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이유가 이 사람이 10대 때 굉장히 그런 문란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 사람의 아버지를 그 컨서버터 법정 재정 관리인으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여자가 마음대로 돈을 쓸 수가 없고 아버지의 재량에 따라 이제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40이 다 됐는데도 그 자산을 아버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그 권한을 회복해 주자 뭐 그런 서명 운동도 있고 막 이랬는데요. 그러나 그 최근에 한국에서도 영화 배우 그 윤정희 씨죠. 백건우 씨 피아니스트의 아내인 윤정희 씨의 어떤 법정 재정 관리인이 누가 되느냐 해가지고 신문에 막 나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재산이 많은 경우에 그런 그 사람의 법정 재정 관리인이 서로 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그 법정 재정 관리인하고 이 위임장을 받은 파워 버터니하고는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법정 재정 관리인은 어떻게 보면 내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법원의 판사가 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될지를. 그렇지만 이 위임장 파워 버터니는 내 마음대로 뭐 내가 아내를 시키고 싶은 아내를 아니면 뭐 아들을 딸을 내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자율적이고 이것을 집행하는 면에 있어서도 이 위임장은 대리인의 행동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누가 감독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것이지만은 이 컨서버터는 중요한 그런 지출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 항상 어떤 법원의 감독 하에 법원의 디렉션에 따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굉장히 제약이 많겠죠. 그리고 컨서버터를 하려면 법원이 바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긴 그 히어링 과정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변호사도 써야 되고요.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머리도 굉장히 아프고 중간에 싸움이 날 일도 많고요. 대신에 위임장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그냥 내가 사인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간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위임장을 써두라고 얘기를 해놓은 것이 왜냐하면 내가 위임장을 써야 될 상황은 내가 예측대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갑자기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갑자기 중풍이 와서 널싱홈에 가야 되는데 내가 사인을 할 그게 없다. 파워 버터니가 누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됐을 때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이제 하는 면에서 이 파워 버터니 위임장을 많이 이제 합니다만은 많이 권합니다만은 어떤 경우에는 파워 버터니를 쓸 수 없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예를 들면 나는 정말로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내가 저 사람한테 이 위임장을 써주면 저 사람이 내 돈을 막 함부로 낭비할 것 같고 이렇게 뭔가 믿을 사람이 정말 없다라고 한다면 근데 내가 보호해야 될 재산은 많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컨서버터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옵션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 그러나 두 가지는 굉장히 다른 성격이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게 이제 위임장 파워 버튼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동안 조지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국적으로 이 파워 버튼이를 실행하는 면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어떤 사람이 위임장을 들고 와서는 예를 들면 제3자 기관이죠. 은행이나 금융기관이나 혹은 뭐 그런 데 들고 와가지고는 이게 내 파워 위임장을 받은 사람인데 여기 내가 대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대신해서 뭘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홍길동 씨가 있고 홍길동 씨가 좀 몸이 쇠약해져서 임꺽정 씨를 만약에 대리인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런 문서를 작성하지는 않고 항상 은행에 홍길동 씨하고 임꺽정 씨하고 같이 가가지고 운전도 해주고 부축도 해주면서 항상 임꺽정 씨가 홍길동 씨 옆에 서 있으면서 이제 홍길동 씨가 자 오늘 저 돈을 입금하겠습니다. 혹은 돈을 만불 찾겠습니다. 이렇게 입금하고 또 돈을 빼는 이런 과정을 이제 해왔었기 때문에 은행 사람들 이제 그 임꺽정이라는 사람이 같이 오는 걸 봤는데요. 어느 날은 홍길동 씨가 오지 않고 임꺽정 씨 혼자 와가지고 제가 이 오늘 홍길동 씨는 못 왔는데 위임장을 하나 받아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홍길동 씨 구좌에서 5만 불을 인출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은행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은행이시라면은 저 사람이 맨날 홍길동이랑 같이 왔으니까 분명히 가까운 건 같은데 오늘은 홍길동 씨는 안 하는데 저 사람이 위임장을 들고 가지고 5만 불을 달라고 하는데 과연 줘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갈등이 많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어떤 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 파워 버튼이 안 합니다. 그런 은행들도 있었습니다. 조지아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래요? 그럼 내가 한번 홍길동 씨한테 전화해 볼까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액션들을 취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통일이 되지 않고 법적으로 어떤 아, 강력한 어떤 집행 그런 그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중구난방이고 이러다 보면 지금 굉장히 일을 빨리 처리해야 될 입장에서는 은행이 갑자기 우리 파워 버튼이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곤란한 상황에 빠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3자에게 어떻게 하면 파워 버튼의 효력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게 굉장히 큰 이슈였었고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이러한 그 고난을 받은 사람이 예를 들면 아까의 경우에 그 임꺽정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 홍길동한테 파워 버튼을 받았지만은 처음에 한 1, 2년은 굉장히 신뢰를 얻어가지고 아주 일을 잘해주고 그랬는데 한 4, 5년이 지나면서부터는 홍길동이 원치 않는 지출도 막 하게 되고 어떨 때는 뭐를 사려고 했는데 사고 나서 영수증도 보여주지도 않고 도대체 어디 돈을 뺐는지 알 수 없는 그래서 점점 막 의심이 커진다던가 이런 경우에 그 작성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스트레스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내가 믿고 했는데 그 사람이 권력을 남용한다라는 경우에.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제3자가 어떻게 효력을 받아들이고 집행하느냐 문제가 하나라면 또 한 가지는 이 대리인의 어떤 남용과 오용 문제가 두 번째 큰 이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번에 그 2017년 법을 만들면서는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금 최대한 이 법안 그 위반자들 그러니까 조지아 의원들이 머리를 써서 나름대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은 많이 있고 더구나 이제 특히나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법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은행들이 못 올 수도 있어요. 은행들이 가장 해당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교육의 문제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변호사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시행해 나가는데 아마 시행착오가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법은 이 적용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앞으로 적용된 이후에부터 만들어진 그 위임장에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만든 것까지 소급해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그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가면서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시행 절차가 좀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버지니아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그 한번 법률을 만드는 과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그 세분화된 그런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주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추세로 지금 다 가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됐으면 아마 조만간에 아마 진행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이 뭐 기존에도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이 통용이 되고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이제 몇 가지 기존의 것들도 조금 절차나 이런 것들을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실시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위임장의 형식적인 요건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뭔가 하면 이제 세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요. 작성인이 사인을 하거나 아니면 작성인이 사인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손을 쓸 수 없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작성인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 작성인 앞에서 사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지금 작성인 누구의 express permission 하에 내가 사인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작성인을 대신해서 사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성인 사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적어도 1명 혹은 2명 이상 그러니까 결국은 1명 이상이죠. 1명 이상의 증인이 witness가 있어야 됩니다. witness가 저 사람이 이 사인하는 내용이 뭔지 알고 사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witness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작성인과 증인 플러스 공증인이 공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하나의 문서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아마 그 각 주마다 유언장 관련해서도 이렇게 비슷한 그런 요건들이 있는데 보통 유언장의 경우에는 증인의 숫자가 1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인 경우 주들이 많고요. 대신에 이 유언장의 경우에는 공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아닌 주도 많이 있습니다.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유언장에 증인은 2명 있어야 되지만은 공증은 받아야 되지도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이 파워 버터니는 공증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작성인과 증인과 공증인이 서류가 작성될 당시에 한 자리에서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뭐 예를 들어 작성인이 사인하고 그다음에 증인이 어제 사인을 해놓고서는 공증은 내일 뭐 은행에서 받으러 간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다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 형식적인 요건은 뭐 굉장히 간단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위임장을 만들어 놨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보면 이 대리인이 남용을 하는 경우, 오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정말 이제 뜨거운 감자가 돼버리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이 내가 이제 어디 가서 막 내 돈을 찾아다가 뭘 막 살지 이제 날마다 걱정이 되겠죠. 과연 대리인이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할지 이제 모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고 그럴 경우에는 이 철회가 취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되겠죠. 그리고 취소를 나는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혹은 취소 제대로 된 거 아니다. 어떤 취소의 효력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도 그전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법에서는 취소를 그냥 뭐 자기 혼자 사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절차를 거쳐서 취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대신에 확실하게 어떤 취소의 효과를 인정해 주는데요. 이 취소하는 법적인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미국의 다른 모든 법이 비슷한데요. 이 노티스입니다. 노티스. 노티스가 제대로 상대방에게 전달이 됐을 때 어떤 법적인 행동의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위임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노티스를 줘야 되는데요. 한 가지는 취소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서 날짜 쓰고 사인을 해서 대리인, 에이전트에게 certified mail도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리인한테 노티스가 하나 있고 대리는 이제 나와 직접적인 법적인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대리인이 아닌 온 세상을 한해 만천하에 선포하는 거죠. 만천하에 노티스를 보내는 거죠. 보통 이 세상 퍼블릭에게 어떤 그런 법적인 내용을 공시하는 방법은 법원에다가 파일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노티스를 하나 주고 그다음에 법원에 노티스를 파일링하면 그것으로 이제 법적인 절차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작성자가 사는 카운티의 스피리어 코트인데 아마 그 버지니아는 이름은 다르겠지만은 항상 그 각 주의 대법원, 항소법원 밑에 가장 상위 법원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어떤 종합적인 jurisdiction,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그 법원에다가 이 노티스를 파일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적어도 이제 이론상 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리인에게 어떤 함부로 뭘 줘서도 안 될 것이고 대리인의 효력을 이제 인정해주지 않아야 되는 그런 이제 철회가 완성이 되는 것인데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그 두 가지 법적인 절차, 노티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철회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뭐 당연히 그 작성자가 죽는 경우도 그럴 것이고 아니면 그 대리인이 사망하는 경우도 그럴 것이고요. 아니면은 이제 어떤 그 위임장에다가 아예 특정한 그런 날짜나 혹은 목적을 명시해가지고 날짜가 되었을 때 혹은 그런 이벤트가 도래했을 때 혹은 목적이 완성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이제 종료되게 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특이한 것은 예를 들어 배우자가 대리인을 경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테이트 플래닝을 하는 경우에 대부분 부부가 하게 되면 어떤 그 조인트 트러스트도 만들고 혹은 조인트 윌도 만들고 다 하지만은 동시에 이 위임장을 만들 때 자기 아내를 대리인으로 혹은 자기 남편을 대리인으로 서로 이렇게 지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부부가 지정하는 그러한 위임장의 경우에 만약에 배우자가 이혼을 하거나 별거하게 되면 이 위임장, 부부로서의 위임장은 종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기억을 해둘만 하겠죠. 그래서 있습니다. 예, 네. 저기 그 아까 저기 보니까 듀러블 파워 버터니가 아닌 경우에라고 돼 있는데 예리하시네요. 듀러블 파워 버터니인 경우에는 작성자가 사망해도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아까 그 듀러블 파워 버터니가 아닌 경우는 이제 그 말이 뒤에 금치사자로 판명된 말에 연결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사망이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끝나는 것이고요. 대신에 작성자가 금치산자로 되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면 법적인 그 컴피턴스를 잊어버린 경우에 근데 만약에 그것이 durable power button이게 되면 durable power button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작성자가 금치산자건 능력자건 뭐건 상관없이 durable이라는 건 계속 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임장의 효력이 계속 간다는 얘기인데 그 durable power button이가 아닌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보통 durable power button이는 durable power button이라고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작성인이 금치산자가 되면 그 특정한 바로 그 위임장은 이제 효력이 다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아까 그 durable power button이가 아닌 경우면서 금치산자로 판명을 받은 경우 이제 그쪽이 이제 말이 붙은 겁니다. 오케이. 이게 그 지금 보니까 특정 날짜를 지정하거나 상황을 명시한 경우라고 돼 있는데
예. 왠지 파워 버튼이 작성을 누군가한테 해준다면은 날짜나 상황을 꼭 명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게 하면 더 나중에 여러 가지 이슈가 될 것을 예방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요번에 이거 진행되는 어떤 어디 주소에 있는 집을 클로징하는 목적으로만 뭐 한다라고 한다면 클로징이 끝나게 되면 이 자동적으로 위임장은 무효가 되는 거니까 나중에 그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예, 아까 앞 페이지에 잠깐 나왔 내용이었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 공증을 받고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한 명 혹은 저희가 두 명. 이제 1명 또는 2명 예, 저희가 이제 IRS나 아니면은 조지아 레버뉴 디파트먼트 같은 데다가 CPA가 텍스 클라이언트의 파워 버터니가 되는 그 파일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폼에는 뭐 이렇게 공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누구 위트니스가 서명한다든지 이런 게 없는데 예. 그런 경우에 법적인 의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이렇게 그런 경우에는 IRS라고 하는 것이 아마 그런 문서를 만들면서 각 주의 법을 보고 거기에 맞게 따로 위임장을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자기 자신들만을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한정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임장은 제3자가 바로 자신들이죠. IRS 자신이 제3자이기 때문에 자신들하고 당사자만 오케이가 되면 이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요구하는 그런 문서에다가 공증을 안 하더라도 효력을 인정해서 이제 진행을 했지만 그러나 그 파워 버튼을 들고 가서 다른 은행에서 나 이거 텍스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에서 내가 이렇게 이 문서에다가 위임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정해 달라고 했을 때 그 제3자가 똑똑한 사람 같으면 이것은 유효한 위임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증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조지아에서 위임장으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공증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형식적인 요건을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위임장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것이 맞는 얘기거든요. 예, 제가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한데요. 아닙니다. 이게 좋습니다. 한국에서 위임장을 쓰면은 위임장 서류 양식이 있거든요. 어디 예, 동사무소 같은 데서 받아가지고 뭐 위임자는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렇게 쓰고 사인하고 사인이 아니라 아마 도장을 찍었던 것 같은데 예, 그 미국에서 누군가가 이제 나한테 위임장을 받아오세요라고 했을 때 그런 예, 위임장을 어딘가에서 그 스테이트에서 통용되는 위임장을 어딘가에서 다운로드를 받는다든지 그런 예. 어떤 폼이 템플릿이 있나요? 아니면은 변호사님한테 가가지고 따로 그 내용을 다 만들어가지고 사인을 하고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템플릿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서 그 레코멘드 하는 그런 포맷이라든가 또 거기에 들어갈 내용이라든가 또 랭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만은 일반 그 구글을 해주고는 아마 찾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구글을 했을 때 나오는 그런 양식은 조지아법에 따른 양식이라기보다는 아마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파워 버튼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지아주에서는 굉장히 통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지아법이 요구하는 그러한 그 랭귀지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빠져 있을 테니까요. 대신에 만약에 그분이 아주 똑똑한 분이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면 조지아 주에서 명시하는 그 파워 버튼이 법을 찾아가지고 법규를 찾아서 거기에 그 레코멘드하는 그 랭귀지 같은 거를 찾아 들어가게 되면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그것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이제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불안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 파워 버튼을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으신 분이 그 조지아 법규에 나 있는 그 레코멘드 랭귀지만 가지고 법을 만들기는 어려울 테니까 아마 이제 뭐 변호사를 찾는 것이 훨씬 이제 간편한 일이 될 수는 있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 레코멘드 랭귀지나 포맷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지아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러한 파워 버튼이가 어떤 그 외관상 혹은 그 내용상 어떻게 보면 비슷한 점이 많을 예전에는 막 중구난방이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굉장히 비슷할 소지가 있죠. 음. 예. 예, 감사합니다. 저도 네.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아까 그 취소나 철회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뭐 네네. 취소를 하려면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 내가 노리스를 파일링하면 사실은 나로서 이제 취소를 한 건데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은행 거래에 대해서 위임장을 써줬다가 취소를 했어요. 근데 예. 뭐 그리고 저는 이제 취소를 하고 그걸 노리스 파일링 했습니다. 아니 뭐 제가 금치산제가 될 경우도 있겠죠. 자,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미 그 자체는 철회가 됐는데
그 사람이 그 위임자가 그 위임자라는 피위임자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그걸 들고 은행에 와서 자, 이 사람이 써준 공증서가 저기 POA가 여기 있으니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예를 들어서 제3자 은행은 그걸 어떻게 확인해야 되나요? 그걸 일일이 올 때마다 그러면 이게 철회된 건지 아닌지를 그 코트에 가서 확인해 봐야 되고 그 사람한테 확인해서 그 사람이 금치산화가 되지 않았는지 이걸 다 일일이 확인해야 되나요? 아니면 예, 그래서 아까 그 경우에는 이제 제가 제3자의 효과를 어떻게 강제 집행하느냐에 관해서 설명을 이제 드리긴 할 텐데. 예,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앞서 나가서. 아닙니다. 근데 좋은 질문이신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그 이제 질문을 아주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법적인 절차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작성자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에서 그칠 것이 아니고 만약에 특별히 그 대리인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일을 해왔던 그런 분야가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무슨 한국은행 이런 은행에서 일을 많이 봤다고 하고 만약에 거기서도 앞으로 이제 그 대리인이 뭔가 일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 법적인 절차 플러스 이 거래은행에다가 전화 한 통 해주면 되겠죠. 제가 지금 어제 이 사람에 대한 그런 그 대리인 파워 버튼이 위임장을 철회했습니다. 취소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오더라도 해주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일단은 그때는 제3자 우리가 많이 거래하는 제3자에도 노티스를 주는 거죠. 그런 경우는 더욱더 안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대리인이 이렇게 취소한다는 그런 법적인 문서까지 받고 나서 간 크게 가서 뭘 하게 할 가능성은 적겠지만 거기다가 만약에 은행까지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고 예를 들면 은행이 취소한다는 그 레터까지 아마 이메일로 받았다고 한다면 그때는 완벽하게 보호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철회의 어떤 효과적인 측면에서 완벽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 제3자 은행은 어떤 책임이 있는 건가요? 그럼 자기들이 확인을 하지 않고 미처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 철회된 위임장에 그 대리인이 요구하는 걸 들어줬다. 예. 그런 경우에 그럼 그 제3자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 건가요? 그 사람이 은행의 경우에는 몰랐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나요? 아니면 아주 굉장히 그 핵심적인 질문인데요. 저희가 이제 곧 다루려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랬을 경우에 은행이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은행이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했을 때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했으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법적으로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어떤 제3자에 대한 어떤 위임장의 효력에 대한 그 강제성을 강화하는 데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당연히 그게 궁금하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곧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나왔죠? 그래서 그렇군요. 바로 이제 그 얘기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 위임장에 대해서 강제로 집행 규정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 2017년 법 이전에는요, 이 위임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작성자와 대리인 간의 어떤 계약 문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의 어떤 내용이나 또 그 조건에 대해서 제3자, 예를 들어 은행 같은 경우는 동의한 적도 없고 어떤 관여한 바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은행의 경우에는 우리는 그 당신네들끼리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 인정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은행들도 있었던 것인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인정을 안 해주면 제3자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위임장을 썼는데 제3자가 위임장을 안 받아주면 사실은 위임장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이제 관점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걸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일단 다 받아들이게 나오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들을 받아들인 사람을 보호해주는 그런 법 절차를 이제 만드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거죠. 만약에 이러한 그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제3자가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될 법적인 의무를 준 것이죠.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로는 아까 그 말씀드린 2017년 법이 제정한 그러한 하나의 어떤 포맷을 근간으로 하는 문서여야 된다는 거 하나고요.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절차는 뭔가 하면 은행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소까지 다 했는데 와가지고 나 이거 이렇게 돈 찾겠습니다라고 왔을 때 은행의 입장에서는 옵션이 두 가지겠죠.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안 받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요. 만약에 안 받아들이려고 할 경우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간에 혹은 저 사람이 좀 의심스러워서 혹은 금액이 너무 커서 어떤 저런 이유 때문에 안 받아들이려고 하려면 그 사람이 은행이 해야 될 법적인 그런 액션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사람한테 지금 우리가 당장 해줄 수는 없고 앞으로 7 비즈니스 데이 안에 당신이 대리인의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서를 만들어 와라. 이렇게 요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문서는 하나 뭔가 하면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 문서는 이 사람이 대리인으로서 법적인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certification을 만들어 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의 어떤 그런 power of attorney가 실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변호사의 소견서를 받아와라. 이 두 가지를 가져오게 되면 그러면 은행은 5일 안에 이 문서를 갖다가 집행을 하고 일을 진행시켜야 될 법적인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은행이 노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법에 따라서 이제 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사실은 제3자에 대한 효과가 강제화가 되는 셈이죠. 아까 처음에 은행이 받아들였으면 뭐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됐지만 이렇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를 어떤 절차를 거쳐야만 거부할 수가 있고 만약에 상대방이 이런 걸 만족하면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상당히 어떤 위임장을 강제화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만들어진 것이죠. 참고로 아까 그 서티피케이션을 만들어라라고 했는데 이건 뭔가 하면은 대리인이 나에게 주어진 권한을 부여한 사람은 누구이며 또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권한을 부여했으며 나의 어떤 그런 권한의 어떤 기간적인 한도는 이렇다든지 그런 그 내용들을 갖다가 자기가 잘 기술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티피케이션을 이제 하는 것이죠. under oath하고 under penalty of perjury 해가지고 그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사인을 하고 공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certification. 그러니까 하나 문서는 대리인이 만드는 문서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대리인의 변호사가 만드는 변호사 소견서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를 둬서 이것은 조지아법 어디에 따라서 예를 들면 지금 저기 써 있는 거죠. OCGA 10-6B20에 따라서 이것은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대로 된 그리고 법적인 효력이 있는 위임장이다라고 이제 변호사가 하고 사인을 해야 되겠죠. 이 문서를 갖다가 만약에 그 사람이 제출을 했다. 그러면 그때는 은행이 5일 안에 그 일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강제하는 집행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아까 첫 번째 옵션은 은행이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 않고 그냥 그래 나는 저 사람이 알고 그전에도 해왔었고 그다음에 또 작성자랑 같이 와서도 이런 것들을 문서를 보면서 우리가 다 확인을 한 거니까 의심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처음부터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인 경우에는 몇 가지 이제 그런 은행이 어떤 것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만한 그런 정황이 있다는 것만 보여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실제로 진행된 일의 효력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그러니까 더 이상 은행의 책임을 물을 일은 없다. 은행이 한 것은 보호해주자 이제 그런 조항인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예를 들어 어떤 그 홍길동의 대리인 임꺽정이 이제 대리인의 자격으로 돈을 인출하다가 뭐 예를 들어 차를 사가지고 큰 차를 사서 일을 보다가 몇 달 뒤에 만약에 차를 팔았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지금 그 대리인 그 위임장에 따라서 액션을 취했지만은 거기에 많은 당사자들이 계약법에 따라 가지고 트랜잭션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은행에서는 돈을 빼줬고 어떤 사람은 차를 팔았고 어떤 사람은 차를 샀고 많은 사람이 제3자, 4자가 굉장히 이제 어떤 일이 벌써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들의 어떤 효력이 의심이 사게 되고 효력을 부인하게 되면 굉장히 그 많은 상거래가 이제 위험해야 되겠죠. 상거래 안정성이 위험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떤 법이든지 간에 어떤 그런 상거래의 어떤 안정성을 보호하려는 그런 조치가 있는 건데 이게 바로 그런 것이죠. 어떤 그 제3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조항.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은행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들고 왔던 이 임꺽정이 들고 왔던 그런 위임장이 거기에 홍길동 사인을 썼는데 이 사인은 옛날에 홍길동 씨가 혼자 와가지고 뭐 돈을 찾을 때 했던 그 사인하고 기억이 나고 했기 때문에 이 분명은 이 서명은 진짜일 거다라고 믿었다라면 그리고 또 이 위임장 자체가 굉장히 유효하게 작성이 되고 집행이 되었을 거라고 믿었고 또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그리고 이 대리인이 그 법적인 권한 내에서 행동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할 만한 그러한 그 리즈너블한 베이스가 있으면은
그러면 은행은 이제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아, 이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또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그 전에 과거의 기록이 있었고 과거에 어떤 트랜잭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이 주로 한 것은 뭐 돈을 뭐 이렇게 어떤 액션만 해왔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서명과 어떤 그런 위임장의 어떤 적법성과 그다음에 그 사람의 고난의 행동 이런 게 대해서 의심할 그게 없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은행이 처음에 그런 뭐 뭘 가져와라 이런 걸 하지 않고 바로 일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이 위임장에 관련된 법이 나름대로 이제 상세하게 규정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 원래 어떤 위임장의 목적에 벗어나는 그런 많은 피해라든가 그런 오남용 사태가 발생할 분명히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철회, 취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취소함으로써 이제 예방이 된 상황이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위임장을 아직 취소나 철회를 하지 않았는데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면 홍길동 씨가 조금 젊었을 때 아내를 사별을 했는데 새로 사귄 어떤 예를 들어 뭐 성춘향 씨하고 여자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아주 사귀고 이제 마음에 어떤 그런 거를 나누다 보니까 아주 너무나 신뢰를 하게 돼가지고 성춘향 씨한테 어느 날 위임장을 써줬습니다. 그랬는데 성춘향 씨가 처음에 한 1, 2년 동안은 너무나 잘하고 모든 일도 다 봐주고 했는데 성춘향 씨가 이제 한 3년 지나면서부터는 예를 들어 이몽영이라는 남자친구가 또로 생겼다든지 이러면서 이 홍길동 씨에 대한 그런 것들을 봐주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혹은 이몽영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이제 굉장히 큰일 날 문제인 거죠. 위임장에 굉장히 오남용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갖다가 홍길동의 자녀들이 알게 됐다면 홍길동의 자녀들이 발을 동동 구를 텐데 그것을 뭔가 도와줘야 될 법적인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겠죠. 뭔가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야 될 절차가 있어야 될 테니까 거기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법원이 어떻게 개입을 해서 문제를 바로잡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규정들, 이 절차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과연 누가 이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이런 권한을 누구에게 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다음부터 일단 소송이 진행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상대방의 얘기 듣고 판사가 결정을 내리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누가 이제 할 수 있느냐 이 리스트가 중요한데 상식적인 부분은 당연히 그 작성자가 할 수 있을 것이고 작성자의 가족들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대리인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리인이 내가 어떤 일을 굉장히 진행해 놨는데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법원한테 법원이 이걸 잘 좀 판단해 주십시오. 이 위임장과 나의 한 행동에 대해서 이게 모두 다 특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라이빌리티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요청하는 그런 그걸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작성자의 어떤 그 상속인들 예를 들어 뭐 조카라든가 아니면 먼 친척이라든가 아니면 나의 친한 친구한테 이제 그런 에세트 일부를 주기로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도 되게 요청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 사람이 사망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내가 이제 사망하게 되면 내 재산 중에서 뭐 얼마를 어떤 그 비영리 단체에 이제 도네이션 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도네이션 받기로 한 그런 비영리 단체가 이런 것들을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뭐 채권자들이 돈 받을 채권자들이 이거 이러다가 내가 빚을 못 받게 됐구나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법원에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권한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특이한 것이 이 법에 특이한 것이 caregiver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예를 들어 우리 흔히가 간병인 혹은 도우미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5년 이상을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 그림자처럼 도와주고 모든 일을 헌신적으로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작성자의 진정한 그 안녕 복지에 충분히 이해관계가 있을 정도까지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됐고 신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런 사람도 예를 들면 이 작성자가 케어기버 말고는 정말 표류에 아무도 없을 수도 있겠거든요. 그리고 혹시 또 믿거나 나를 정말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케어기버를 통해서 이러한 그 법적인 것을 진행함으로써 작성자가 더 이상 피해를 못 보도록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원이 이제 뭐 절차는 당연히 이런 게 진행이 되게 되면 법원이 당사자들의 다 의견을 듣고 증거를 다 제출하게 하고
그다음에 최종 히어링을 통해서 이것은 대리인이 이것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손해를 끼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리인이 작성자에게 끼친 그런 모든 손해를 다 갚고 플러스 이런 것들을 발생시킨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과 기타 비용까지 다 내라라고 변변 명령을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저 작성자가 굉장히 너무 어떻게 보면 법적인 그런 난리주가 없고 너무나 순진하거나 혹은 너무나 노쇠해서 이런 판단력도 느린 이유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이런 것들을 남용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그런 바탕이 된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질문 있습니다. 예. 혹시 그 변호사님이 대리인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보통 변호사가 대리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이제 없고요. 만약에 변호사가 대리인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대리인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그런 전체 과정을 갖다가 엑스큐션이라고 하는데 엑스큐션 그러니까 보통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변호사들이 이런 서류를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이 작성자의 어떤 가까운 사람이 증인을 서겠죠. 그리고 보통 변호사들이 어떤 그 공증인 그 노러리 그걸 다 갖고 있습니다. 노러리 자격증을. 그래서 변호사 공증을 이제 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렇게 문서를 많이 만듭니다만 만약에 특별한 경우에 꼭 저 변호사가 나의 대리인이 되어줘야 되겠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공증을 제3자가 해서 이제 받으면 문서가 되겠습니다만 어떤 현실적인 측면에서 한 사람이 한 변호사가 어떤 이 사람의 대리인이 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아까 지금 말씀드리려 하는 대리인의 의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의무하고 더구나 변호사는 여러 사람의 어떤 법적인 권한, 어떤 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적인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이 사람이 어떤 변호사로서 다른 고객들에 대한 권리를 이행해야 될 만한 그 이유를 하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같은 그런 모임이라든가 세미나 이런 데 가게 되면 변호사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임장의 에이전트 아니면 오케이. 트러스트를 만들 때 어떤 트러스티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하지 않기를 많이 권유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짓은 하지 마라. 예, 근데 이제 네. 어떠한 시골에 어떤 사는 그 분이 동네에 정말 믿을 사람이 별로 없고 변호사가 이 변호사를 내가 굉장히 신뢰한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을 해주는 변호사들이 있지만 그걸 이제 본인이 만약에 트러스티나 에이전트를 했으면 이제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되겠죠. 자기가 나는 저 사람 도와주고 내 거 조금 희생하더라도 저 사람 도와주겠다 하면 할 수 있는 것이죠. 뭐 법적으로 못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 변호사님은 굉장히 그런 요청을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아가지고 얼굴이 굉장히 신뢰감 있게 생겼잖아요. 네, 그런데 그 대리는 하지 말라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어쨌든 그러한 그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변호사 중에 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사람의 대리인이자 트러스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시골에 살고 아무런 그런 혈육도 없고 그런 분인데 도와주는 입장에서 한 거죠. 그런데 보통의 많은 변호사의 경우에 이제 그게 쉬운 부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예를 들면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 어떤 변호사에게 굉장히 많은 그런 피를 내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를 들어 어떤 투자액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난리주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러니까 뭐 덜썩 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요. 어떤 트러스트의 경우는 이제 그런 트러스트의 의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 에이전트에 대한 것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고 에이전트를 누구로 해야 되느냐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위임장에 있어서요. 그래서 아까 뭐 철회니 뭐니 법원의 개입이니 이런 것들은 다 대리인이 일으키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부부에게 많이 합니다. 그래도 세상에서 믿을 사람이 자기 배우자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사실인 것이고요. 그래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할 때는 상당히 고려를 많이 신중하게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리인의 의무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그 위임장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굉장히
고난을 받았고 왠지 저 굉장히 돈이 많은 저 사람 돈을 내가 막 어느 정도 만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만은 꼭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대리는 고난만 부여받은 것이 아니고 의무를 같이 받았지만 이 의무가 일반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 법적으로 얘기할 때 두 가지 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ordinary duty가 있고 또 하나는 fiduciary duty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우리 그 회계사님이나 재정설계사님 잘 아시겠지만 이 fiduciary duty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위 의무입니다. 상위 의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의무를 진 사람 입장에서는 더욱더 부담이 가는 의무인 것이죠. 그리고 잘못 이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그에 대한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도 더 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임장의 에이전트라고 하는 사람은 어깨가 무겁게 느껴져야지 어깨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 문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대리인이 된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홍길동 씨를 옆에서 보좌하면서 임꺽정 씨가 따라다니다가 나중에는 거기 직원들도 다 알고 되니까 마치 대리인을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만약에 그렇게 한 경우에 어떤 피해를 입혔다. 홍길동 씨에게 피해를 입혔다. 이런 경우에는 대리인으로서 어떤 져야 되는 피듀시리 듀리를 그대로 지는 겁니다. 대리인의 행사를 한 사람 역시 피듀시리 듀리를 그대로 이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리인이 져야 될 의무는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 보면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절대적인 의무가 있고 하나는 비절대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비절대적인 의무가 있는데요. 절대적인 의무는 mandatory fiduciary duty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위임장에 쓰건 말건 혹은 위임장에서 이 의무는 우리가 면제한다 쓰건 가건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대리인이면 무조건 지는 의무입니다. 외부가 될 수 없는 의무죠. 그건 뭔가 하면 작성인의 이익이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건 물론 이제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선에서겠죠. 어떤 이 사람이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작성인의 이익을 우선한 거냐 아니면 자기네 어떤 판단과 자기 이익을 우선한 거냐 이제 판단이 돼야 되겠죠. 혹은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할 때 어떤 굉장히 좋은 선의의 행동이라는 게 있죠. Good Faith Act라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고 뭐 누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눈보를 과시하기 위해서라든지 뭔가 좋은 선의가 아니라 good faith가 아닌 행동을 하는 경우 이런 것 역시 절대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당연한 거겠지만 권한 범위 내에서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권한을 넘어선 경우 예를 들면 부동산 거래만 하라고 위임장에 써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어떤 은행 업무까지 봤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 역시 어떤 절대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fiduciary, mandatory fiduciary duty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족이나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 법원에 피티션을 하고 이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죄송합니다. 아까 아닙니다. 저기 홍길동이가 예. 승양이한테 POA를 써줬잖아요. 그랬죠. 근데 예. 이제 뒤에 몽룡이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어찌됐건 그렇게 써줘가지고 내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 있는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했는데 예. 알고 봤더니 그게 몽룡이하고 이렇게 잘 쓰려고 했었던 거란 말이죠. 예.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앞에 말씀하신 서티피케이트라든지 어떤 뭐 문서상의 뭐 그런 문제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다 돈을 줬는데 예. 그게 그 만약에 나중에라도 춘향이가 몽룡이하고 그거를 잘 먹고 잘 살려고 뺐다는 게 어떻게 그러니까 작성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를 밝힐 수만 있다면은 예. 리버스하고 돈을 찾을 수가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데미지는 발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홍길동이 할 수 있는 액션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한 가지는 빨리 이제 위임장을 취소하는 행동을 하는 게 하나 필요하겠고 대신 아까 위임장을 취소함과 동시에 아까 법원의 개입을 요청하는 그런 경우라고 했죠. 그래서 법원의 개입을 요청해서 일단 당사자를 불러놓고 내가 얼마나 데미지를 입었는지를 입증해야 되겠죠. 지금 춘향이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입증한 거 항목 1, 2, 3, 4 해서 각각 얼마, 금액 얼마면 날짜 얼마 이런 걸 해서 다 증명을 해서 만약에 판사가 보기에 이건 충분히 법적으로 이거는 인정할 만한 그러한 그 ascertain 할 만한 뭔가 그러한 금액이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딱 인정을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홍길동이 고용한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있지 말아야 될 그런 소송을 가져온 결과를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법적인 책임을 져라. 만약에 그런 춘향의 행동 가운데서 정말로
악의적이고 아주 악질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그 홍길동을 하여금 너무나 불필요한 그러한 큰 비용을 막 하게끔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단순히 이런 대리인으로서 의무가 아니고 톨트로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톨트라고 하는 것은 그 과실에 따른 배상법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토트까지 할 정도로 정말 상상에 담기 힘든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을 진행했다고 한다면 아까 그 변호사 비용뿐만이 아니고 퓨니티브 데미지까지 해가지고 퓨니티브 데미지까지 요청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면 그 돈을 가지고 정말 이몽룡이랑 돈을 썼다든지 특히 어떤 그 이몽룡하고 홍길동하고 어떤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예를 들면 그런 친구 관계나 아니면 원수 관계나 이런 관계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런 걸 알면서 정말 더 다시 말해서 어떤 그 홍길동이 나중에 이런 걸 알았을 때 엄청난 그런 자살 충동이 느낄 정도의 충격을 받을 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일을 진행했다. 그렇게 한다면 단순히 지금 여기에 어떤 monetary damage뿐만이 아니고 attorney fee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어떤 징벌적인 배상, punitive damage까지 변호사가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춘향이가 이런 건 다시 앞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처벌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춘향이가 워낙 잘못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위임장과 관련해서 이제 그 의무까지 살펴봤고요. 혹시 질문들이 있으신지요? 예, 저 질문 있습니다. 네, 예, 실제로 이제 저희 클라이언트 한 분이 예, 80대 노인이신데 예, 지금 한국에 한번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오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시급하게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어떤 건물을 사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예, 저한테 이제 엊그저께인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걸 사는 데 있어가지고 본인이 한국에 있으니 클로징 할 때 본인이 꼭 사인을 해야 되는 뭐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의무가 있는 거 아니냐. 예, 그 생각에는 글쎄요, 누군가 위임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알아보겠습니다라고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필 예. 오늘 이 파워톤이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그럼, 변호사님 같으면은 그럴 때 어떻게 아드님은 여기 살고 계신 분이 있어요. 예, 예. 네, 그러면 지금 이분이 클로징을 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퍼티가 캘리포니아에 있다고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클로징이 분명히 그 캘리포니아에서 진행이 되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어떤 그 위임장에 대한 법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물론 캘리포니아도 아마 조지아와 마찬가지로 어떤 그 형식적인 포멀리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당연히 작성자가 사인을 할 것이고 증인이 있어야 될 것이고 공증인을 요구하는 그런 법적인 조항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보통 법을 만들 때 이런 그 주 내에서 행한 그런 것들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라야 되겠지만 아마도 거의 10중 8구 그 캘리포니아 법 내용 중에는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한국에서 해야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 위임장을 그 엑스큐션을 한국에서 해야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 한국 법 그 위임장에다가 어떤 그 캘리포니아에 대한 그 관할권을 인정하면서 그 캘리포니아 그 법에 따라 가지고 어떤 한국에서 지금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고 뭐 지금 그 클로징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아 가지고 한국에서 작성자와 증인과 공존을 하고 만약에 그런 문서를 만약에 한국말로 만든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이제 영어로 다 번역을 하고 영어에 대한 그 서티피케이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 법적을 효력을 어떤 서명은 한국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한국에서 요구하는 서명의 그 요건을 갖추면서도 이 캘리포니아가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그 위임장의 포멀리티를 세티스파이 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을 갖춘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다 엑스큐션을 한 다음에 사인까지 다 하고 해서 공증해서 만약에 페덱스로 보내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만약에 거기다 그 대리를 아들로 했다면 그 아들이 와서 사인을 해서 그 위임장을 가지고 그다음에 사인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클로징을 마칠 수가 있겠죠. 그 대리인은 그 사인을 할 때 그 자리에 없어도 되니까 예, 대리인의 사인은 필요치 않습니다. 공증인과 위트니스와 그리고 사인 공증하는 사람이 예, 근데 저희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간혹 가다가 한국에서 무슨 공증을 받아가지고 오려고 하면은 한국의 공증하고 미국의 공증이 의미가 약간 다르잖아요. 한국의 그렇죠. 공증은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사인을 증명하는 거라고 저는 짧게 알고 있는데 예, 한국에는 그런 사인 증명을 하는 어떤 직업이 없다 보니 꼭 예, 영사관으로 가가지고 영사관님이
영사님이 사인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야지 미국에서 그걸 공증인이 사인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그분이 위트니스를 본인이 지정한 사람을 데리고 영사님한테 가가지고 여기다 공증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와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사실 그렇게 영사까지 만나서 하게 되는 건 굉장히 일이 번거로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문서를 만들 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예 한글이 아니고 영어로 만든 그런 문서를 보냅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위임장 안에다 내용을 할 때 어떤 상황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 목적은 이런 목적이 있는데 지금 한국에 있는 상황이고 그러나 이 문서는 지금 엑스큐션은 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위임장의 효력은 지금 캘리포니아법에 따른 것이며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공증의 의미가 어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 증명이라든지 공증을 하는 사람이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어떤 확인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어떤 미국에서 요구하는 공증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그 서명하는 그 사람이 맞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는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 위임장 내용 안에다가 이 모든 내용들은 사실이 다 맞고 이런 어떤 내용 증명에 대한 부분을 본인이 다 넣은 다음에 거기다 본인이 사인을 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그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그런 공증 그걸 한 다음에 그것을 보내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공증만 한국에서 한 것뿐이지 모든 그런 법적인 서류 자체도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만들어졌고 영어로 만들어졌고 장소만 거기서 이제 한 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뭐랄까 권유를 말씀드릴 것은 예를 들면 그것을 이제 클로징을 주관하는 그 클로징 어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폼에 대해서 미리 서로 상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각 주마다 이제 이렇게 법을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받아들이는 입장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폼을 먼저 만들었으면은 그 한국에서 엑스큐션을 하기 전에 먼저 미국에 있는 아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요번에 그 클로징하는 어터니 그 ABC라는 어터니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이런 거를 엑스큐션을 하려고 한다. 그런 걸 해서 서로 이거면 억셉트 하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오케이 그렇게 make sure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면 제일 좋겠죠. 오케이. 예. 제가 전에 공증받을 일이 하나 있어 갖고 그걸 했었는데 요새 줌으로 공증을 해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것은 이제 요번에 그 코비드 때문에 네. 주마다 이제 그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코비드이 어떤 그런 이머전시 상황인 경우에는 같이 모이지 않고 줌으로라도 이제 그런 엑스큐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뭐랄까요 법적인 권한을 이제 부여줬는데요. 그것은 이제 아마 주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르겠죠. 예. 예, 허용이 된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줌을 서로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물론 증인 제가 이제 실제로 줌으로 그런 엑스큐션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예. 대부분 다 로컬인 분들이니까 다 실제로 진행을 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그런 줌을 통해서 어떤 같이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사인을 하고 사인하는 것들을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경우도 그런 걸 적용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그 공증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앞에서 사인을 한번 해보세요. 드라이버 라이선스 들고 본인이 사인을 해가지고 본인이 지금 내 앞에서 사인을 했다. 그거를 내가 봤다. 그러고 나도 사인을 해가지고 그 사인 증명을 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네네. 줌으로 하려면은 그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서 아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실제 사례들도 있고 또 앞으로도 코빗이 계속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조지아나 또 버지니아에서 어떻게 줌을 통해서 이런 위임장의 그 엑스큐션을 하고 있는지 혹은 해외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 만한 탑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까 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예. 어렸을 때 우리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 중에서 좀 띨빵한 애가 있으면은 야, 이 금치산자야 그러고 놀리기도 하고 그보다 조금 좀 덜 띨빵하면은 한정치산자야 그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함부로 쓸 말이 아니군요. 예. 그리고 제가 얼핏 듣기로는 한국에서 이제 더 이상 그 용어를 쓰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그렇군요. 예, 제가 그 대체의 용어를 제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냥 썼고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썼던 얘기였는데요. 아마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런 그 용어를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그게 미국의 경우에는 저기 그게
incapacited인가 뭐 그렇게 돼 있죠 용어가. 맞습니다. 예, 예. 이렇게 구별도 안 돼 있고 그냥 제가 뭐 그러니까 행위 능력 결여자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저기 번역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예, incapacity 아니면 incapacitated 된 상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한정시산자고 금시산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다 이제 복합한 개념이죠. 함부로 쓰면은 옛날 사람 취급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이상희 회계사님은 비장의 카드가 있잖아요. 그런 옛날 사람 취급 받을 때. 예, 그 워낙 뭐 생긴 게 노안이다 보니까 그럴 때 그냥 슬그머니 제가 좀 나이가 많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거 아니었는데. 예. 아, 근데 너무 좋았어요, 변호사님. 아유 감사드리고 예, 파워 오브 어토니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했었고, 우리가 참 법알못인데 변호사님하고 이 세미나를 하면서 나날이 똑똑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절대 동감입니다. 아주 진짜 정말 중요한 일인데 모르죠. 잘 그냥 관심도 없고. 네, 예, 정말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오늘 들어주셔서 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진짜 위임장, 말로만 위임장 듣기만 했지, 이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효력이 되는지, 뭐 어떤 경우에 쓰이는 건지, 오늘 이렇게 자세한 정보와 함께 구체적인 예를 성춘향과 홍길동과 법정으로 이게 너무 드라마처럼 그림이 쫙 그려지니까 너무 이해하기 쉬웠어요. 네. 맞아요. 보시는 분들도 재밌게 또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순간적으로 춘향이하고 길동이하고 임꺽정이가 같이 나오는 뭔가 드라마를 잠깐 이런 게 있던가 섞여가지고 네. 네, 굉장히 중요하고 또 도움이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